김진태 후보님께 듣겠습니다.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보니까 쾌도 남마 이렇게 쓰셨네요. 네, 먼저 이걸 들기 전에 오늘이 천안함 7주기입니다. 용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요거는 쾌도남마. 네. 네. 시작하는 거죠? 네, 설명하시죠. 예, 지금 뭐 얽힌 실타래처럼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멋지게 쾌도남마 쫙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뭐 가까운 생활 공약으로 무슨 뭐 이런 저 수시 입학 이런 것도 다 폐지하고요. 사형 집행해서 흉악범 없애고요. 중국의 미세먼지 환경 부담금 받아내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수의 가치 또 보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자, 이 보수의 위기론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수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 이렇게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먼저 김진태 후보님, 보수가 지금 위기라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위기죠. 네. 저는 항상 이 문제 두 가지 문제다. 리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당이 정체성이 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리더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고요. 뭐 당이 뭐 제 멋대로인데 한 사람만 똑바로 된다고 꼭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당이 이념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수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뭐 어디서 무슨 공격이 들어와도 자리를 꿋꿋하게 지킬 수가 있지. 이게 없으면 이쪽도 가서 또 그냥 또 저쪽에 오면 또 저쪽도 손을 잡아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당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게 가장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느 분이? 네. 지금 보수의 위기라기보다도 저는 또 달리 봅니다. 보수가 부끄럽게 됐죠. 부끄러운 보수가 됐죠. 보수의 대표로 뽑았던 분이 사실상 그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전체가 우리가 뽑았던 대표가 부끄럽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보수의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보수의 위기라기보다는 보수 대표로 뽑았던 그분이 탄핵되면서 그분의 위기이지 보수 전체의 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 후보 인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수는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 속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것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건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뭐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은 광화문 촛불 시위, 거기에 뭐 자본주의 아웃, 또 뭐 북한이 우리의 미래다, 희망이다, 이런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혁명 구호가 난무해도 뭐 야당들이 다 거기 가서 합류했지만은 누구 하나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제 쫓겨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헌법의 이 중심적인 가치, 정통성이나 정체성이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고 흔들리는 상황, 이것이 이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상황이 만든 건 역대 정권들이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대통령의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이 성장과 발전, 이걸 우선시하고 그 안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거, 이런 면에서 보수 우파의 가치를 대변하는 우리 당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투쟁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실천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혁신을 통해서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제가 좀 하나, 아까 우리 홍 후보님 그 탄핵이 국민 압도적 다수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 개인의 문제지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국민 압도적 다수로 탄핵된 게 아니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뭐 여론재판으로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압도적 다수라는 말에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탄핵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각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의 시각입니다. 우리 다 자유한국당의 시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홍 후보님은 좀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당 박지원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박지원하고 우리하고 정체성, 이념이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좌파가 그렇게 하던 것, 그죠? 서로 이념이 다른 이런 연대는 파괴력이 없죠. 또 그런 아무런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고요. 우리 홍 후보님이 옛날에 다 이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죠. 2010년도 그 지방선거 할 때 야당이 막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념이 다른 데서 이거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파괴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가 박지원하고 이게 해봐야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요. 파괴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거연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 졌어요. 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하는 거는 그때 내가 비판을 했죠. 그래 비판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졌어요. 정치는 결과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선거는 결과지. 과정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결과가 나쁘면 그거 전부가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럼 결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그때 까맣던 게 지금 하얘질 수 있는 아니지.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 아무리 급해도 바늘 구멍에 그 실을 꿰매야 그 바느질을 하지. 지금 우리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 정체성이나 또 보수의 혁신이나 이런 것도 국민들이 지금 아직 불확실하고 또 지금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민심이 지금 다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빨리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리 당으로 집결시키는 게 우선 과제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다른 당 기웃거리고 다른 당하고 뭐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홍 후보께서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원칙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 보수 우파의 민심만 결집시켜도 충분히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 후보가 말씀하시는 중에 실수한 것으로 제가 봅니다만은 모든 것이 결과만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존중돼야 하고 아무리 목표가 정당해도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어떤 정신을 철학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세 분이 전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 미워하는 게 아니. 홍 후보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경선 중인데 다른 당 후보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이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명분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우리 당에서 뽑힌 분하고 연대를 한다고 하면 잘못하다가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잘못하다가 후보도 못 내고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단일화 논의가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후보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중에 각자 그거는 걱정 안 그거를 해야 하셔도 합니다.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천하 공당의 일을 자기 혼자에게 다 맡기라 이런 그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태도고요. 이 당이라는 게 누구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에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이 정체성이 있는 거고 또 수많은 당원들이 주인인데 그래서 저는 전부터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 강력한 그 혁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보수 민심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멈추면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집을 하면은 더민주당 누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하고 양강 구도가 되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바른정당이니 국민의당이니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또 어차피 우리가 대통령 집권을 하더라도
그런 당들하고 연정 안 하면은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연정하기 위해서는 또 개헌도 해야 되고 그래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그때 논의해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손을 내밀고 뭐 어떻게 한다는 단일화 한다는 겁니까? 뭐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우리를 더 혼란시키고 우리가 양강 구도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논의를 좀 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떠오른 화두가 이 통합론, 또 뭐 적폐청산론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진보 진영 쪽에서 특히 이제 적폐청산론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적폐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뭐 보수 정당 입장에서도 척결해야 할 적폐가 있겠죠. 이 통합론과 적폐청산론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 적폐청산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주 사태를 잘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건 낡고 부패한 이런 기득권 구조 또 그 잘못된 구조 때문에 성장이 지금 멈춰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접근하는 건 대개혁론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뭐 이 기득권을 타파한다든지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쁜 질서일수록 거기에 또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의 결과로서 기득권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개혁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일절 안 해요. 그리고 적폐청산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심지어는 뭐 어느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국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 어떤 보편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어떤 적대 세력을 정해놓고 그걸 무너뜨리고 보자.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성장 동력도 생기고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서 지금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도 통합이 되게 됩니다. 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한 사람 문재인 뭐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는 적폐는 그분 자체가 적폐입니다. 좌파, 이념,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좌경화에 만들어 놓은 그거 자체가 적폐인데 무슨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분은 또 그분의 문제고 우리 중에서도 조금 이게 문제입니다. 전 이제 홍준표 후보님 자꾸 뭐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왜 북한을 보는 그 시각이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OX로만 한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아니고 그거는 또 설명 다 한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죠. 아니, 국가입니까? 그래, 아닙니까? 애들도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지. 그럼 이따가 그럼 설명하세요. 내 이야기를 제가 좀 마저 좀 얘기 좀 북한은 하겠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91년부터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 국내 됐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여기서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 그냥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법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국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헌법.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헌법은 근데 87년도 헌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국제법을 가지고 유엔 헌장 가지고 아니. 저 대답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후보가 아니, 나오신 분이. 그거는 내 답변은 자, 그리고요. 맞게. 저는 이거는 벌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국가보안법 이것도 OX로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국가보안법 있어야 아니,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초등학생한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그러면요. OX 대답을 하라고. 이게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나 의의가 없다. 자, 지금 홍 후보님 항상 그런 거예요.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다는 건데 그때 전에 2007년인가 거기 나오셔가지고 대선에 경선에 나오셔서 국가보안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조항을 폐지해야 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정말 근데- 정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거부터 네. 답변하고 예, 또 하고 예, 예, 한참 답변하시죠. 길어지는데. 답변하십시오. 예. 그런데 답변할게.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폐지하려고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개정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표가 그건 주도해서 내가 TF 팀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방 직후에는 전부 우리만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만 국가였어요. 그런데 87년도 헌법 제정할 때 한반도가 부속돼서 그 이후로는 전부 우리만 국가였어요. 근데 91년도에 해방 직후와는 달리 남북한 동시가입이 돼버렸어요. 그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국가입니다. 국내 헌법은 북한이 가입되기 전에 87년도 헌법에 의해서 우리만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제법하고 헌법하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걸 두고 그거는 뭐 됐고요. 국가냐 그래서 아니냐 OX 묻는다는 게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럼 생각하시는데 폐지하면 안 되죠. 폐지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조정한 안이 그때 내가 이야기하는 안입니다. 그건 그때 안에서 갖고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건 천만에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아이, 홍 후보하고 김 후보하고 논쟁이 심했는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지만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홍 후보님. 국제법하고 우리 헌법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아주 국제법보다는 더 위에 있는 아주 최고의 법이고요. 그래 그 점은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자신 있죠. 문재인 도대체 뭐 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는 겁니까? 뭘 믿고요? 뭐 전직 초선 의원 아닙니까? 저는 뭐 지금도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더 훨씬 낫다 이런 생각하고 그 구시대 인물입니다. 구시대. 소위 좌파 패권주의. 노무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무슨 낯을 들고 그때 뭐 비서실장 했던 분이 또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참 개탄스럽고요. 저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아무데도 빚진 데 없습니다. 뭐 새로운 인물,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떤 특정 계파, 뭐 정치 집단에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저보고 친박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정말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만 이렇게 싸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로지 빚진 곳은 뭐 국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고 국민만 바라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다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인재 후보께 질문 드릴 분 어디 계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강병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재 후보님께 질문 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이 아마 네 번째 출마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당적을 10여 회 이상 바꾸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경선에서 이제 출마되지 않았을 시에 또 변칙적으로 다른 당에서 후보가 나오곤 하셨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후보님의 행동을 보고 후보님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어떤 아이덴티티보다는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후보님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그간의 이러한 행보와 또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책임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대선이 후보님의 야망을 위한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저의 정치 행보가 이렇게 뭐 한 곳에서 시작해서 그곳으로 쭉 일관되지 못했던 거 이거는 뭐 그렇게 됐으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정치가 너무나 역동적인 이런 상황이었고 저는 뭐 제 이해관계를 쫓아서 제 행보를 결정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해가지고 선진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가지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이 목표 하나를 가지고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요. 또 그런 이상을 쫓아서
언제나 제가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서 갔고요. 또 제가 뭐 이 말하자면 햇살이 비치는 그런 따뜻한 양지를 찾아간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아주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찾아서 제가 계속 행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경험,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 이거를 온 몸으로 제가 흡수할 기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도 제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것이 저의 자산이라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정치적인 행로를 보고 젊은 네티즌들이 저에게 불사조라는 이런 별명도 지어주었는데, 제가 지금도 이번에 다시 대선에 제가 도전하는 것도 이 절박한 위기, 경제는 멈춰 서 있고, 그리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에 휩싸여 있고, 또 민족의 이 분단은 더 이상 뭐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그 정신력으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기여를 해가지고 이걸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이번에 다시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께 질문을 받을 차례인데요. 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예, 질문이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편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대학생 박강현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언론으로부터 홍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으실 정도로 그 파격적이고 직설적인 발언들로 화제가 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홍트럼프라는 별명은 결단력 있고 자국민을 우선시한다는 긍정적인 면들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 관련 발언과 같이 많은 오해와 미움을 낳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여소야대의 상황에 직면하실 수밖에 없으신데, 어떻게 반대 세력들을 통합하시고 또 협치를 실현하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게 저보고 막말한다 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정치를 22년을 했습니다. 언제나 정치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일어났던 대한민국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합니다. 입장 정리를 하는 버릇이 22년째입니다. 저한테 물으면 거침없는 답변이 나갑니다. 기자가 누가 어느 순간에 물어도 그것은 22년간 몸에 익은 겁니다. 막말이 아니고 팩트를 좀 거칠게 표현할 때가 있죠. 네? 노무현 대통령 그 자살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 팩트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신격화되고 우상화되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정치적 반대자에 불과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그러면 얼마든지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막말했다, 뭐 그래 이야기하고 품격 이야기하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 야당은요,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하면 의회와의 조율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합니다. 미국 그 헌법에는 예산 편성권과 그것을 의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청권도 정부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 정부안 제청권이 정부에 있는데 미국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다수당이나 소수당이나 간에 의회 지도자들하고 조찬, 오찬, 만찬을 통해서 언제나 정책을 조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의도 출신인데, 국회의원 출신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여의도가 지긋지긋한 동네거든요. 저도 4번을 해봤는데 치 떨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누구라도 들어가 버리면 여의도는 안 봅니다. 정무수석이라고 내세운 사람은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 정무수석 하거든요. 그 사람은 또 국회의원 떨어졌기 때문에 여의도 오질 않아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하겠습니다.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해서 야당 다수당의 정무장관을 임명을 하고, 야당과 늘 소통을 해서 국가정책을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식으로
여의도와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께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김진태 후보님은 검사 출신의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누구보다도 일관된 목소리를 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란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오로지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만을 위한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예리한 질문인 것 같지만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님 때문만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물론 그분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있지만 그분 때문만에 대통령 나온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대선에 나왔다는 친구가 뭐 그렇게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제 헌재 판결 또 얘기하고, 그런데 또 뭐 입장을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거를 뭐 그냥 가슴속에서 잊어버리거나 안 보이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하면서 나는 미래로만 간다. 이게 이렇게 공허하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는 또 하는데, 헌법 그거를 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미 다 인정해서 다 사조로 들어가셨으니까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다 문제 없이 싹 다 봉합됐느냐? 그거는 아니죠.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뭐 자유로운 비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 또 이제 검찰 수사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또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헌법 질서를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파면까지 됐는데, 문재인 후보는 무슨 뭐 특정 방송사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바꿔야 된다 그러고 그 자체로 헌법 질서 위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도 바로 파면 사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균형을 가지고 이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제가 도대체 여기 왜 이렇게 나왔냐? 제가 바로 적폐청산하러 나온 거예요. 우파고 좌파고 이런 게 너무 쌓여가지고 좀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사람,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사람, 젊은 사람,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제대로 한번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김진태 후보십니다. 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사진인데요. 우리 이제 저를 도와주는 직원들은 뭐 사진 하나 골라오라 그랬더니 또 무조건 태극기 집회. 예, 좋지만 다른 후보님들처럼 훈훈하게, 저도 좀 지난 옛날 이야기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데요.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서우셨고 옛날 6.25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을 2개나 받고 지금 국립대전현충원에 이렇게 계십니다. 혼 엄청 많이 났습니다. 공부도 조금 했는데도 맨날 혼나고 무서우셨고 어머니가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이 불과 몇 년 전에 차례로 그렇게 다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이 막내 아들, 이렇게 지금까지 꿋꿋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그 아버지께 제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좀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다가 해주신 말씀이 밥 잘 먹고 다녀라. 그 말도 지금까지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밥 열심히 먹고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사드 배치는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경제 문제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한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럼 죽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그건 생각해 보면 자명합니다. 그럼 사드 배치하고 난 뒤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 스트롱맨이 트럼프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그럼 이런 사람하고 협상하려면 아무래도 배짱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눈치 보고 그래 하면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경제 제재를 하는 게 관광객 소비재 이거 제재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본재가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화웨이 같은 그 핸드폰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 망합니다. 그 함부로 제재 못해요.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붙어보자고 대들면 중국이 함부로 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소비재하고 일부 관광객 그거 가지고 또 뭐 한류 스타들 뭐 그거 하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중국하고 딱 맞짱을 뜨면 중국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그래도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나온 사람 중에 배심 있는 사람이 내가 제일 있잖아요. 제가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네. 배심 있고 스트롱이라고는 하시는데 항상 양쪽을 다 잡고서 그 취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히려 뭐 좀 이렇게 보이기는 좀 부드럽게 보여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스트롱이 아닌가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이웃 나라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중국 그 역사적으로 931번을 침략을 했다 그럽니다. 평균 5년에 한 번, 5,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 가지고 이 정말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약해졌다가는 그냥 완전히 앞으로는 뭐 꼼짝 못합니다. 이건 뭐 독립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홍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연간 170조를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부분이 다 중간재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 안 하면 중국 경제도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할 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한 게 뭐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것도 중국 황사가 다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도 싹 입 씻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환경 부담금 내라. 요구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예. 끼고 국방력 강하고 다 좋은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네 명이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좌파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또 도와줄 겁니다. 북한 정권을.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예, 고모부를 총살하고 그래 이복형을 독살하는 그런 철부지 망나니 독자자를 또 연명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20배로 만들고 뭐를 재개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북한 정권을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만약에 하면 모든 것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그런 사태가 와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국가인데 거기 들어가면 침략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적어도 도와주지는 말아야 돼요. 저 정권은 가만히 둬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흡수통일, 왜 우리가 그 말을 못하냐. 다만 쳐들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 어떻게든 그 정권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통일이 이루어진다. 더 말씀하려면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인재 삼성전자 같은 거를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나마 있는 삼성전자를 구속하려고만 하지 말고 10개 정도를 만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올라가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갑자기 그걸 만드느냐?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풀어주기만. 지금 완전 블루오션이 막 널려 있어요. 뭐 우버 택시, 핀테크, 뭐 무슨 페이스북 이런 게 다 어느 나라에서 나옵니까? 미국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하자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전 세계 천재들이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막 해가지고 지금 뭐
조그마한 이런 회사 하나가 뭐 엄청난 대기업이 금방금방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될 수 없는 이유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고 또 대기업으로 성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여기서 잘 중소기업에서 보호받다가 대기업만 되면 못 잡아먹어서 난린데 온갖 규제가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만 풀면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노조 때문에 기업을 하기가 힘들고 세금이 너무 많아요. 강성노조 어떻게든지 이걸 좀 없애고 세금, 뭐 법인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야당만 이 법인세를 올리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어떻게 대기업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대기업에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 우리 국민은 10%입니다. 대기업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미국은 50%가 대기업에 다닙니다. 예, 우리도 대기업을 많이 늘려서 국민들이 거기 가서 다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 모든 소득 격차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예. 김인재 저는 기성 정치 좀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좀 신물이 납니다. 보수 이렇게 망가졌고 지금도 원칙 없이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막 야합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이 너무 왔다 갔다 입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이 불안해서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작년의 모습, 지금의 모습,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 항상 일관됐다. 그 자리에서 싸워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엔진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파가 만든 나라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뤘습니다. 이제 선진국 4만 불 시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과 용기, 의리의 아이콘,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인재 후보님입니다.